시정연설 때문에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여야 대표들과 환담하고 상임위원장들과는 역대 최초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겉은 이렇게 번드르했지만 국회 다수당 대표와는 사실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환담장에서 일방이 말하고 끝난 짧은 발언이 있었고 3번이나 악수를 했다지만 3번 악수에 걸린 시간 다 합쳐봐야 단 4초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언론이 대통령 달라졌다고 앞다퉈 포장해줍니다. 정말 대통령이 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당이 꺼내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이 총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오늘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여의도 재건축 조합과 동시에 생중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다뤄볼 예정인데요. 시정연설이라는 표현 괜찮은 겁니까? 뭐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으니까. 예. 그 시자가 베풀 시자여서 혹시 너무 뭐 권위적인 거 아닌가? 시정 잡배도 하는 게 뭐 시자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넘어가지 뭐 그게 아무 넘어갈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tate of the Union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죠. 하죠. 근데 State of the Union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언이라면 연방이잖아요. 연방의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왜냐하면 연방이 가진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외교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외치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정도가 될 텐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연방제 이런 건 아니다 보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처럼 됐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국회법에도 이게 예산안 설명하러 오는 자리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굳이 시정연설 말고 그냥 예산연설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 잠시. 측 예산안 연설이죠 원래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본격 주제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하고 오죠. 영상에 일부러 연설 장면은 빼고 이른바 협치를 상징할 수 있는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영상들만 일부 모아봤습니다. 민주당 손피켓 시위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으로서 그 정도 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사협정은 본회의장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신사협정이 이게 피켓 안 들기로 하고 뭐 야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한 것이 신사협정 위반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회의장 안에서만 해당. 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위반이 아니고 이번에 뭐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어떤 점에서 새로운 모습이 보여요? 아무튼 본회의장에서 야유나 피켓팅을 하지 않은 것은 진일보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정의당 의원 한 분이 이제 들을 진보당 했지만, 진보당, 강성윤 의원이요. 연설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을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이 바랐던 것은 대통령의 입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가지고 겸허한 반성을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번 기회가 어떤 특정인에게 가서 어떤 사과나 아니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뜻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비싸게 그걸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R&D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 가지고 다 접한 바에서 나머지 또 그럼 뭐 대학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제가 딱 그걸 듣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교육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다 뒤집을 생각인가? 네. 그러니까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곳들은 뭐 퇴출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곳인데 뒤집어 말하면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대학 등록금을 다 전액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어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학생 수가 부족한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나이가 몇인지 관계없이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은 차상위 계층이면 다 대학생 등록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 대책도 내놓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게 좀 있으면 안 된다. 예, 예. 네, 근데 지금 저는 정부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부정적 면이 있는 것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 예. 좌파 정, 그리고 가짜뉴스 이 3대 레파토리를 계속 써왔는데 예.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러한 언급이 없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고개를 숙였다. 또 뭐 잘해보겠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일까지도 보면은 모든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10월 29일 날에는 서울광장이 아니고 엉뚱한 교회 가서 오늘이 제일 슬픈 날이다. 어제는 또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다. 이게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하고도 닭 쳐다보듯 악수가 아니고 한마디로 했다 한 것은 진일보 했는데 진짜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협치로 가는가? 네. 어제 거기서 끝나는가? 그것을 바로메터하는 저는 3자 회담을 할 것인가? 예. 이것을 빨리 밝혀주는 것이 국민들이 정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여기는 조금 있다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여쭙겠고요. 그 아까 R&D 예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R&D 예산을 이미 이제 줄이는 것으로 발표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뭐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데서 오는 혼선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접근을 매번 성급하게 하고 그냥 구호만 딱딱 던지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R&D 예산이 어떤 칸막이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방만하게 만약에 지출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자세히 알고 나가지고 이 문제를 접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냥 툭 던진 거 아닙니까 그때 툭 던져져 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야 그럼 연구개발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가서 지금 이걸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대통령께서 장관들한테 투사로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투사라는 게 매달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국민들에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도저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돼버렸다. 네. 저는 이런 것들도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예.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그냥 30% 전부 다 깎아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책연구원의 예산 삭감률을 보면은 거의 27, 8%. 획일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마치 증액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것을 역점 사업으로 두고 증액할 것인가? 예.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숙제로 남겠죠. 그러나 예. 어떻게 됐든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데 네. 대통령 말씀대로 좀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예산 중에서 아까 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일률 삭감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과학기술원이라고 그럽니다.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뭐 생각난 대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네 군데 과기원의 예산이 20% 가까이 삭감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직격을 맞는 건 뭐냐면 그 4대 과기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사실 한 대여섯 가지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 몇십만 원씩 모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200~300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연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연구원들이 많은데 그거 연구비
사실 삭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건 마찬가지고 네. 그래놓고 뭐 대학원생들의 연구비는 줄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을 늘리겠다. 이게 뭔가 제가 항상 얘기하면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예. 당황스럽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피켓 시위 했다는 거는 영상으로도 보셨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악수를 청했잖아요.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그때 상당수 의원들이 사실상 외면하는데 대통령이 뭐 억지 악수를 청했다고 해야 할까요?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로서는 화가 나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왜 굳이 싫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억지로 악수를 청하냐, 뭐 그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요. 저는 글쎄요.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상황이 다급할 때는 굉장히 전향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시는 분이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 경험 아닙니까? 아침엔 노발대발하면서 이준석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던 분이 저녁엔 울산 내려가지고 술 먹고 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상황 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는 빠르신 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아주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변화는 인식이 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도 강서 보궐선거 같은 것도 이긴다고 보고 봤다가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갑자기 크게 지는 거로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느린 변화보단 그래도 빠른 변화가 낫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도 상황 인식이 좀 느린 건 어쩔 수 없구나. 감이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그 변화를 국민이나 누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말을 해버리니까 예. 참 예, 알겠습니다. 난처합니다. 어제 악수 장면 잠깐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느린 화면으로 보면 뭐 웃는 표정도 잡히고 고개도 살짝 숙이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 3번 악수 환담장에서 한 번 하고 입퇴장할 때 한 번씩 하고 3번 악수 시간을 재봤더니요 4초밖에 안 걸렸어요. 뭐 악수하면서 한마디쯤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입니다 했잖아요. 그거는 환담장에서 네, 어떻게 그 됐든 하자마자 고개를 어떻게 끄덕이는 됐든 과거에 보면은 8.15 경축장이나 어떤 공식 행사에서 보면은 마치 닭 소 쳐다보듯 이러고 했는데 네. 조금은 진전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협치가 나올까. 언론도 보수고 진보고 다 기대를 했더라고요. 예.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변했다는 게 입증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저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좀 긍정적으로 봐서 변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네. 더 변해야 된다는 당연하죠. 그 부분에서는 네.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어제 상임위원장들과 대통령의 만남, 간담회, 이게 역대 최초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장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희 정부의 국정 운영 또는 또 국회의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예, 저 영상만 보면 협치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술 한잔 하면 여야가 따로 없다. 저녁 모시겠다. 그야 뭐 대통령이 술 잘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당신이야 그러지만은 예. 술 한 잔 먹고 해결할 일이 지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범죄자니까 못 만난다 네. 하고 그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3자 회동을 하자. 네. 이렇게 했으면은 인용한 혁신위원장도 만나라. 이렇게 다 구원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언론들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야 된다 예. 하는데 오직 결정을 하지 않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조금 변하니까 그래도 저분이 변할까 하고 기대감을 지금 굉장히 크게 네. 나타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기대랑 이제 별개로 전망을 한번 해보죠. 그 뭐 여야 영수회담이 됐든 아니면은 수정 제안한 3자 회담이 됐든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해온 이유 중에 하나 표면적인 것은 뭐 범죄자, 뭐 작범 이런 거겠지만은 내적으로는 자신감이 좀 결여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했다 느껴지는 게 오늘 자료 영상이 없을 것 같지만은 오늘은 또 어디 가셔가지고 예산은 이번에 긴축 재정한다고 하니까 자꾸 날 탄핵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든지 간에 대통령 입에서 나를 탄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는 첫째 상황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제가 상황 인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대통령이 자꾸 그런 걸 주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이준석이가 당신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하니까 진짜 대선 때 제가 자기를 떨어뜨리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치는 그걸 안 믿거든요. 당대표가 미쳤다고 대선 후보 떨어지면 좋은 게 뭔데요. 이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믿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을 삭감해가지고 거기서 주요한 뭐 R&D나 이런 예산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시하면요. 나를 탄핵하려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거든요. 예. 저는 이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그것이 협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믿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나 해코자로 오는 거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향신문에 그냥 기고를 하면서 사실 대통령의 두려움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의 행보가 다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게 이게 저녁에 누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하신 말씀 되게 자신 있는데 방금도 저는요 자료 영상 나왔을 때요 내용이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은 오랜만에 대통령 발언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조롱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대통령 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대선 때도 봐서 그렇지만은 고개 이렇게 돌렸다 하는 버릇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대선 때도 굉장히 본인 자신감 없으실 때 또는 부담감을 느끼실 때 많이 나오던 거거든요. 예. 계속 이번에도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이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버릇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솔직한 버릇이거든요. 저는 지금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 대통령에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지금. 자신감이 결여가 되면 이 버릇이 사라지는. 예전에 이제 보면은요, 그 어퍼컷하고 이러고 다닐 때는요, 대선 때 처음에 이제 워낙 그 전까지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퍼컷하고 이러면서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저희는 면밀하게 분석했거든요.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사람마다 버릇이 다르겠지만은 한마디 하고 잠깐 생각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버릇일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퍼컷하고 할 때 말이 술술 나오니까 그냥 하시다가 또 지금 들어서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버릇이 다시 나왔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대 전 조롱하고 싶은 의도 없고요. 저는 그냥 그때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요. 저도 이제 대선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 자신감 있을 때는 그 이재명 그래 뭐 내가 토론해 보니까 뭐 토론 잘하지도 못하더만 이런 게 이제 자세일 때는 되게 오히려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는 실수가 연발됩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장 3자 회동을 수락해서 협치를 한다. 저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대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러한 기대를 국민들이 언론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려워져야 음. 아이고 내가 이것 아니다 하고 후회하고 돌아올 거예요. 음. 그러면은 국민은 대한민국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각성해야 된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했는데 예산 어쩌고 하면 나를 탄핵하려고 한다. 이건 현직 대통령이 탄핵 운운의 말씀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위험해요. 법정에서 대검 감찰부장 판사 출신이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육사에 갔다고 하면 구태타를 했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야 이런 위험한 분이 검찰총장이 구태타를 내가 했을 거다. 예. 군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했는데 또 대통령이 탄핵 이런 것은 국민한테 공갈 치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공갈 치는 거예요. 저건 아닙니다. 예, 그 육사 갔으면 뭐 쿠데타 했을 것이다. 이거는 한동수 전 대검 네. 감찰부장이 2020년 3월쯤 뭐 회식 자리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제 그렇죠.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다. 예, 법정에서 증언 예. 주장한 내용인 것이고요. 근데 뭐 그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떤 의도로 진짜 한 건지 맨정신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에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쿠데타기보다 탄핵 얘기는 절대 대통령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얘기였다. 있을 수 없죠. 그거는 확인된 사실인가요? 제가 그 부분은 그 확인을 말씀을 못 해봤는데. 하신 게 단독으로 방금 기사 났습니다. 네. 네, 그게 다 그렇군요.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술적인 어떤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이 혼란스러우면은 그거는 차라리 극복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외향적으로 내보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라 그러면은 그 두려움 예. 없애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 일주기 추모 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야당들이 공동 주최하는 걸 문제 삼으니까 그럼 빼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안 갔잖아요. 그것도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결국 그런 거죠. 마음의 뉘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교회에 가서 차라리 나는 왜 정광훈 목사 교회를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거기 가면은 환영이라도 받잖아요. 거기서 오늘 내가 제일 슬픈 날이다. 제일 슬프지 않은 표정이던데요. 슬픈 날이면은 유족과 함께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으면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밝혀내야 돼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제일 슬픈 날이다. 또 어제는 오늘은 내가 제일 기쁜 날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변해야 되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수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망해요. 네. 혁신도 안 돼요. 네.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현장에 많이 가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이태원 참사 추모하러 그 추모식 하는 곳에 갔는데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랑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랑 이기인 의원이랑 같이 갔으니까 소위 천하용인 멤버들 허은하 의원까지 같이 간 건데 제가 4.16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은 자주 뵙고요. 행사도 가서 할 거였는데 그때만 느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 16일에 터졌을 때 그때 과연 그분들은 정치적 이념상으로 보수였을까 진보였을까? 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보거든요. 안산의 학생들이 가다가 벌어진 사고였는데 그 당시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잘 나왔어요, 표가. 그렇다면 그냥 그 지지율 나온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전부 다 보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래도 국민의 아픔과 공감하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었고 뭐 아주 비즈니스맨 같은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아픈 이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공감해주는 정치인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갈린 거예요. 만약에 저는 아직도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번 사고 실험하는 게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한 열흘 이렇게 대통령이 진도에 팽목항에 상주하면서 만약에 상황을 지휘하고 이런 모습 보였다 그러면은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큰 고마움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주영 장관이 그 역할을 했죠. 예. 해수부 장관이었죠. 해수부 장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서울시청에서 제일 제가 마음 아프고 눈물 났던 게 뭐냐면요. 그 유족들이 이번에 그 보라색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족이라고 이렇게 뭐 패치 같은 게 달려 있고.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그 돌아가신 분이 159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알아보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랑 이제 천하람위원장 있을 때 보면은 항상 천하용인하고 이준석 대표는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분들은 정치적 성향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뭐 면박주로 모이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오면은 대통령의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도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끼리의 예배를 드리고 나버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갔다 와서 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면은.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건지. 그 교회를 뭐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예, 갑자기 요청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 교회에서도 뭐 수리 중이니까 네, 예배를 어렵다고 볼 수 했죠. 없다. 네. 이렇게 거절했는데 다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튼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안 되셔야 될 분이 저 이준석 대표가 당선시켜가지고 나라가 이럴 걸 된 거예요. 예. 책임을 느끼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도 참 위험했다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는 했으면 이 정도는 안 할 거예요. 긁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복권입니다. 거기도. 자, 가정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예. 빼고요. 윤 대통령이 말씀대로 10월 29일 가장 슬픈 날, 1년 전 오늘은 가장 슬픈 날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국회에서 여야 상임위원장들 만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오늘은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한 그 시점은 여야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일정한 요청들을 받은 다음입니다. 그렇죠. 그 특히나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요구한 내용들은 뭐 법안 거부권 행사하는 문제 지적하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백지화 요구하고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는 것도 재고해달라고 하고 이런 요청들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다 기억하겠다, 국정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기쁜 날이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지난 회인가 이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총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번거롭게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예. 근데 지금 여당의 전략을 보면은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은 예. 지금 김포를 서울로 이거는요 그 빌라 아파트로의 확장형이에요. 예. 빌라 아파트로로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강서구에서 걸어봤는데 빌라가 아파트 되는 게 대수냐.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이 날아가고 지금 뭐 R&D 자금이 삭감되고 뭐 그거 외에도 양평고속도로가 뭐 이거 문제가 되고 이런데 그게 문제냐가 국민들 답장이거든요. 예. 지금도 그걸 계속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도요. 지금 서울시 외곽 예를 들어 노원 도봉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부동산값 유지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강서구보다 훨씬 먼 김포 사우동에 있는 어떤 신축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그거 하나만 믿고 투표하겠느냐, 서울이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이라는 네임밸류도 있겠지만은 교통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돼 가지고 오르는 거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분당이 김포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가액 측면에서. 교통망이 그쪽 확충됐기 때문이거든요. 분당 경기도예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의 유지나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외면하고 그냥 이름만 서울로 붙여주면 좋아할 것이다. 이게 될지도 여부도 지금 뭐 논의해봐야겠지만은
아직까지 총선을 가볍게 보는 것이고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메가 서울 그 김포시 편의 문제는 예. 이번 주제에서 네.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이 대표께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상임위원장들,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요구한 내용들 일부라도 수용이 될까요? 저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믿는 국민이 정치인이 없어요.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쁜 날이고 그런 했으면은 화답을 돼야 되는데 예.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걸 다 아는데 왜 상임위원장들 그 모임에 갔을까요? 상임위원장들이 예. 가야죠. 가서 대통령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그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의 음성이기 때문에 해야죠. 제가 이 질문 드린 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 가 준다는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다. 그림만 만들어줬다. 물론 그렇지만은 박광원 원내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들 만나자라고 예. 했을 때 저는 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르마를 타줘라.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도 나는 안 만난다고 하니까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 야당의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네. 들려주면은 되건 안 되건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네. 그러나 야당의 책임은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는 상임위원장들이 가서 할 말을 다 한 것은 잘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다 했으면은 화답을 해서 진전을 시켜야지 딱 까먹고 없어져 버리면은 이건 아니지. 네. 이 대표는 어제 그 상임위원장 모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런 건 사진도 안 찍던 사이에 사진을 찍는 사이까지 갔구나. 진일보는 했다. 네, 그 정도의 느낌이고 저는 사실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말살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대통령이 민주당의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정도까지 저는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진짜 민주당을 어떻게 깨버릴까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검찰권을 이용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게요. 제가 늘상 어떤 정치인이 매년 기사로 정치한 지 그분도 한 13년 되는 분인데 매년 올해는 누가 달라졌다. 이 기사가 매년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드디어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드디어 뭐 목소리를 바꿨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갖추고 있는 것을 13년에 걸쳐가지고 올해는 바뀌었다는 기사로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집권 17개월 차에 야당이라는 것이 부숴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협치의 대상이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게 이게 서글프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바뀐 걸 평가하자면은 정말 누구 치고 많이 바뀌었다인데 이게 과연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바뀌었다고 언론이나 국민이 생각하지 않고 네. 기대감을 표시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론도 지금 기대감으로 기대감이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쪽으로 해야 보여준다.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마치 조선일보가 보수 인사들을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획에서 쭉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를 읽어보더라도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언론도 대통령이 막혀 있으니까 이런 기대를 다 하는구나. 네. 저도 기대를 했다니까요. 네, 오늘자 신문에 실린 뭐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류의 그렇죠. 보도들은 뭐 쉬운 말로 하면 얼러주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들 잘한다 하면 우리가 잘하잖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나가면서 인사했을 때 그렇게 뭐 깍듯하게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통상적인 악수 한번 하고 간 건데 그걸 또 사진 기자들은 또 포착할 때 어떤 각도에서 잡았는지 90도 인사하는 각도로 사진을 잡았더라고요. 아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 저기서의 놀란 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그 각도의 사진을
각 종편 언론사에서 그걸 띄워놓고 토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은 채널 A든 TV조선이든 다 이런 것들이 이걸 차라리 기정화 탓이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오히려 알고도 그랬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라지 않는 나의 모습이지만은 오히려 종편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괴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수층에서 그리고 그 여론을 선도한다는 종편이라는 곳에서 대통령은 아니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모습 중에서 제일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라도 전국을 좀 바꿔보고 싶은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악수 영상 한 번만 더 틀어주시고 저희 스튜디오 마이크는 열어놔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다는 거는 악수할 때가 아니고요. 악수를 하고 그리고 퇴장하기 직전에 퇴장할 때. 본회의장을 향해서 여러 각도로 90도 인사를 합니다. 이제 저 나갑니다 하면서 손도 흔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악수할 때는 저렇게만 숙이고요. 그 다음에 이광재 그 사무총장이 다시 이 안내를 하니까 본회의장 앞쪽을 보면서 90도로 한 2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악수할 때 사진 아닌 거를 찍어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띄워놓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 대표처럼 그렇게 해석하니까 언론이 알고도 일부러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보도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주변에서 이제 계속 대통령이 바뀌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저걸 포장을 잘해볼까 쪽으로 모두가 바뀐 게 아닐까. 예.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자 다음. 왜냐하면 이거 제가 한 농담 한번 해드릴게요. 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행사에서 그 대통령 현역 대통령 하실 때 행사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90도 인사했다고 저한테 너는 문재인한테는 충성하는 뭐 이렇게 뭐 네, 저도 그 사진 그러니까 봤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보수가 원래 그러는 곳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당연히 나이도 어리고 대통령한테 뭐 오랜만에 만나봤는데 90도 인사 할 수 있죠. 그럼 뭐 저는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이준석이 민주당 프락치인 이유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쉽게 내지 못해요. 원래 어제 그런 어떻게 찍힌 사진이든 간에. 예. 근데 그거를 종편에서 전면적으로 내밀었다는 거는 이제 종편도 이제 대통령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탄핵 언급은 보도에 따르면 이렇군요.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치하면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탄핵 얘기가 나와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항상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지적하잖아요. 해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인식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은 절대 해법이 안 나오거든요. 예. 어느 누구가 대한민국의 서민을 두툼하게 하는 예산 지원을 하면 탄핵시킨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상합니다. 좀. 그러니까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그랬더니 탄핵시키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지적할 때 돈키호테 같이 하지 마라. 없는 거랑 싸우지 마라. 풍차를 보고 적이라 생각하지 마라. 허수아비 찌르지 마라. 매번 그런 식이에요. 이준석이 나를 물먹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놈은 내부 총질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허상과 싸우면서 본인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좀 그냥 글로 써놓고 말이 안 돼.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겠다 했더니 날 탄핵시키겠다 한다? 아니 참. 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씀을 좀 더 새겨서 들어야 될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으신 분인데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인구 대비해서 많이 좁아서 서울특별시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한편에서는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현재 당 지도부가 이른바 메가 서울, 김포 등 서울 인접 소도시들을 서울과 합치는 이런 방안을 걸었습니다. 자, 먼저 혁신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위원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회동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보도는 됐지만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성격이 그렇게 괄괄하신 분이에요. 예, 거침없다. 거침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내용도 보시면은 대통령에 대한 것은 조금 예우를 갖추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 유승민 의원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예, 그럼 직접 우리 이준석 대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일단 영상으로 그 이뇨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대표 만난 다음에 발언한 게 있습니다. 코리안 젠틀맨. 예, 잠깐 직접 듣고 얘기 나눠보죠. 오늘 아침에 유승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주 경쾌하고 아주 뭐랄까요,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어요. 나는 우선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아, 정말 유승민 전 의원이요? 코리안 젠틀맨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아무 때나 또 만날 수 있다.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뭐 혁신이나 아니면 뭐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제가 유승민 의원을 위해서 결정은 못 내리지만 저는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어요. 그분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마음 상처를 네. 많은 산전수를 겪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상처를 안 받았어요. 이준석 의원님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많이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상처를 다쳤어요? 저는 마음이 상처 다친 것보다도 저분이 의사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몇 마디 하시는 걸 보고 진단부터가 틀렸구나. 제가 얘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세계관 인식이 저랑 다르고 진단이 항상 엉뚱하다. 그러니까 해법이 저랑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안철수라는 사람 평가할 때는요. 은근히 저분은 인식은 저랑 비슷해요. 근데 해법은 진짜 달라요. 뭐 이렇게 저는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에다 쓴 약을 먹이겠다 그랬어요.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 나온 민심이라는 거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인데 왜 약을 당에다 갖다 먹입니까? 그건 정확히 윤석열의 언어예요. 나는 성군인데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있어가지고 당대표 갈아치워야겠다. 어? 나랑 마음이 맞는 당대표를 세우지 않으면 당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계속 당에다가 쓴 약이든 몽둥이 찜질이든 내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윤석열식 세계관이다. 근데 그거를 들고 와서 당에다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 의원들이 그래 그 세계관으로 이준석 죽일 때는 가만히 있었죠. 자기 죽이려 달려드니까 이제 다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관부터가 지금 윤석열식이에요. 근데 뭘 혁신한다는 겁니까? 그럼 이 상태로는 만날 생각이 없다.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연락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뭐 연락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 언플로 들려요. 왜냐면 저한테는 딱 한 번 하태경을 통해서 연락 온 적이 있어요. 하태경은 저한테 이 대표 인요한 안 만나볼래?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뭐 그렇게 했더니만 그 뒤로 연락 없어요. 예. 도대체 누굴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도 저분이 뭐 어떤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플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유승민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는 꽉 막힌 사람이다 또는 속 좁은 사람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런 얄팍한 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세상에 제일 속 좁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자 동작할 리가 없고. 네. 저는 저 멘트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유승민 의원이 생각보다 뭐 아까 뭐라 그러냐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 그랬나요? 예. 그리고 뭐 아주 뭐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요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예. 오직 그게 예외는 뭐냐면은 어르신들 보시면 보수 유튜브 보는 사람들. 그분들은 보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맨날 흉계나 꾸미고 무슨 네. 뭐 이렇게 정권을 전복시키기 노력하고 이 세계관은
보수 어르신들이 보면 유튜브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나보고 그밖에 느낀 게 없습니까? 원래 유승민 의원 점잖아요. 네. 네, 유승민 의원이 뭐 어디 가서 신뢰할 만한 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연한 얘기를 지금 와서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요. 애초에 저분도 스스로가 보수 유튜브 보던 분인가 봐요. 거기 가보면 맨날 나오는 내용이 이준석이, 김무성, 그다음에 김종인이 셋이 모여서 내각 짜려고 한다. 이 셋은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이런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계관에 자꾸 정치를 보니까 저는 이게 안 풀리는 거다. 예. 혹시 원장님께서 이 대표를 위한 조언 뭐 해주실 건 없습니까? 저는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가 예. 빨리 예. 다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예. 길로 예. 매진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사실 여기 오기 직전에 김종인 위원장 뵙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그 박지원 씨는 가서 그 유튜브에서 내가 무슨 송이를 이렇게 선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챙겨 보시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그 디톡스를 양반. 안 보신 모양이네요. 송이 얘기를 디톡스에서 처음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근데 다 전해 들으시고 김종인 위원장 은 그렇죠. 아직까지 현실 정치에서 엄청난 감과 이런 뭐랄까요 해안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가 상의 드립니다. 오늘 그 김종인 전 대표 예. 만나고 나온 상황인가요? 그 네. 라이브로 여러 언론에서 네. 유튜브로 중계를 하던데 네. 일부 언론은 뭐 신당 신호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버렸던데요. 뭐 제가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할 수 있는 상의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아까 말했던 그런 맥락의 조언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신당이냐 이런 여부보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대표할 때도 그랬고 대표 그만두고 나서 그렇고 저한테 항상 이 대표 지금 누구 좀 만나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누굴 만나보라고 그럽니까? 뭐 아주 이제 뭐 경제학자시니까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항상 경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누구랑 저랑 식사하는 약속 한번 잡아주신다 그러셨어요. 누굽니까?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거를. 근데 혹시 인요한 위원장 아니? 아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인요한 위원장이 찾아옵니까? 물어보니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아무튼 인요한 위원장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괄괄하고 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김기현 시즌 2는 아닐 거예요. 직접 연락할까요? 이준석 대표한테? 할 거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제가 외람되게도 제가 핸드폰에 하도 그 태극기 부대가 제 핸드폰만을 공유해가지고 제가 저장 안 된 번호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매일 몇십 개씩 모르는 전화번호 전화 오는데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택하겠지. 예. 자,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은 뭐 기대 섞인 얘기겠지만 네.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까 유승민 의원이 뭐 말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잘못 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덕담은 했을 겁니다. 잘해보소 이런 건 했을 겁니다. 근데 같이 해봅시다는 절대 아닐걸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고 이준석 대표고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건넜기 때문에 저는 그 인요한 위원장이 나서서 할 것은 아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사과를 하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돌아올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 두 분은 국민의힘에서 이미 루비콘강은 건넜다. 그렇게 봐요. 예. 뭐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인요한 근데 제가 위원장 여기서 잠깐 비유를 제가 이렇게 당연히 루비콘강 얘기하실 때 루비콘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그 줄리우스 시저가 나를 모욕 주는 사람들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가는 게 루비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비유를 쓰신 이유가 만약에 저희가 쳐들어갈 거라는 의미라면은 되게 세심한 비유십니다. 지금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사람은 의미다. 마지노선을 넘었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루비콘,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주석을 붙여주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루비콘이라는 거는 갈리아 전쟁을 치러가지고 정복 전쟁에서 거대한 전국을 세운 줄리우스 시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너 그냥 군대 내려놓고 항복해 이렇게 하니까 난 그러니 싸우다 죽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진군한 거거든요. 전 들으면서 그 비유를 하신 건가? 그런 의미로 하신 거예요. 네, 꿈보다 네, 해몽이 그렇죠. 좋습니다. 원래 탑스파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문자 한 문자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 그 유승민 의원이 인 위원장 만나기 며칠 전에 네. 방송에 나와서 네. 탈당 안 하고, 그러니까 신당을 추진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 인 위원장 아니면 뭐 국민의힘 지금 혁신을 하겠다는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합치기,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 국민의힘의 병은 뭐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공부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국정 그동안의 민생 뭐 정책 뭐 이념 여러 가지 국정 실패.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하는데 당에서 전혀 한번 옳은 소리 못하고 견제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 당의 문제. 딱 이거 두 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 혁신위원장 와가지고 뭐 공천이 어떠니 저떠니 이러는데 저는 공천 이전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두 번째 질질 끌려다닌 당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께서 해법을 내놓으시면 그러면 혁신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피해가면서 다른 이상한 데를 자꾸 건드리면서 혁신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진짜 혁신이 아니라고 보죠. 제가 유승민 의원은 잘 아는데요. 저 얘기했을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예.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한 번 자기 주장하면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 그대로 했을 텐데 그걸 듣고 나와가지고 밖에서는 인격이 훌륭한 분이다. 아니면 뭐 만나보니까 뭐 좋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럼 그 다음에 저한테 만약에 만나는 저는 또 저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예. 제가 만나서 무슨 정상적인 얘기를 나와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불로 덮어버린 얘기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더더욱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유승민 의원 성격상요. 저 얘기 그대로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나와서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때 맨 처음에도 우리 이준석 네.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혁신위원장은요. 사실 뭘 던지는 거지 네. 결정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돼요. 혁신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은 일단 김기현 지도부에서 인준을 받아야 의결이 돼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도 김기현 집행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요한 위원장이 비교적 던지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예. 저 인요한 위원장의 무슨 말씀을 그래도 정치를 했다는 사선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해석은 안 했을 거예요. 저렇게 네. 안 받아 말씀도 안 했을 거야. 그렇지만은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뭐 아무튼 그 인요한 유승민 만났다. 이게 이제 기사의 제목으로 나오니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또는 이제 뭐 여권의 통합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고.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좀 허전하네요. 오늘 저 인요한 위원장이 밖에 나와서 소위 언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플레이.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은 분명히 지적할 점을 지적했을 텐데 그 성격에. 근데 나와서는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 저는 저 발언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어떤 결심이나 아니면은 어떤 실망감이 더 촉진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요한 위원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냥 유승민 의원 만난 거는 지금 외견상은 그렇잖아요. 유승민 만났더니만 좋은 분이고
이준석은 마음이 상처가 있는 것 같다. 이준석을 만나서 뭐 해보려는 지렛대로 그냥 유승민이라는 큰 정치인의 말을 써버린 것이고, 유승민 의원이 저 보도로 봤으면 어라 이 사람 봐라, 내가 한 말은 쏙 빼놓고 그냥 이불로 다 덮어버리네? 예. 다시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혹시 말이죠. 예. 디톡스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속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 안 봐도 척인 게 아 그래요? 저런 하나만한 얘기를 인요한 위원장이 주장하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려고 사람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 박지원 원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경제학자로서 KDI에서 일하다가 때려치고 나오게 된 계기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들이박다 나온 겁니다. 그 과거에 그 구조조정하던 시절 이런 것들에 대해 IMF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다 나온 거고,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할 말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네. 허투루 할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어차피 인요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아까 잠깐 저희도 일부 그 녹취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만 본인은 온돌방 아랫목에서 자랐다. 그래서 월권 안 한다. 그 월권의 대상으로 대통령과 당 대표를 딱 짚어서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 광주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는 인 위원장 만나기 전에 그 한계를 깨라는 얘기를 이미 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뭐 남는 것은 그냥 말하기 좋은 얘기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그 월권이라는 건요, 저는 예. 이해가 안 갔던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인요한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으로서 부여된 권한으로서 뭘 하라는 거라기보다는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제든지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인요한 위원장의 솔직함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혁신위에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잘 추진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지적했을 때 너는 말할 권한이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자꾸 이상하게 면피하려고 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 뒤에 메시지들이 다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빙성이 있어진다 이런 예.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저도 그 인요한 위원장과의 프라이빗한 그런 관계 때문에 말을 애둘러 표현해서 대통령한테는 조금 표현을 그러더라, 모두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혁신위원장이 월권을 하지 않으면 혁신위원장을 안 해야 돼요. 당대표나 대통령한테 월권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혁신위원장이지, 눈치 보면 아니죠. 예. 그런 혁신이 왜 필요해요? 예. 어차피 그 인 위원장이 스스로 월권하는 사람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요한 위원장의 온돌방 아랫목 이야기는 네. 현충원에서, 광주가 예, 아니라 맞아요. 현충원에서 한 말이어서 바로 잡습니다. 자, 지금 뭐 인 위원장이 던진 것들 중에 여기 또 당사자가 또 계신데, 이른바 대사면. 그 대사면이라는 표현은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징계, 취소. 네. 그리고 또 영남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게 지금 당사자들한테서 반발이 좀 점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죠. 당사자들로서는. 그리고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에 와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누구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혁신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얘기를 하지 못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대통령과 대표한테 월권하지 못하면은 혁신위원장의 기능을 상실하듯, 예. 그러한 얘기를 못하면은 혁신위원장이 아니죠. 네. 근데 그 영남권, 그러나 그 결정 집행권은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 집행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네. 하는 것은 결국 정당 보면은 쥐꼬리로 나타난다니까요.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 영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뭐 험한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피바다. 예, 정말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영남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권의 중진들 하면
일반 유권자들은 혁신의 대상으로 여길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좀 억울한 측면 영남 의원들에게 있을 것인 게 영남에 보면요. 사실 지금 영남에서 4선, 5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분들은 뒤집어 말하면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도 못 잘라낼 정도로 지역 기반이 탈탄한 분들입니다. 그 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 서슬퍼런 이한구 공천 때도 저 사람 자르고는 우리가 동네에서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자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들의 지역 기반은 탄탄하다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때 황교안 대표의 권위나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만도 못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쳐내려고 했을 때 반발이 장난 아니죠. 반발이 장난 아닐 뿐더러 즉각적으로 무소속 출마 명분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당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딱히 초선이 5선보다 신선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4선, 5선을 건드린다? 바로 출마 명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초선이 뭐죠? 저희 당 초선이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게 초선이 다 연판장 돌리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 대통령한테 가장 얼어붙어서 쫄아가지고 뭐 푹 찌르니까 바로 가서 나경원은 물러나라 이런 거 하고 있고 대표 물러나라 이런 거 하고 있고 모든 행동부대는 다 초선이 했어요. 그런데 초선이 신선하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진을 또 자른대요. 이건 뭐죠? 자르고 이제 무선을 앉히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검찰 출신들을 보내는 거죠. 네. 뭐 인재원 의원이 영남의 스타 의원들, 영남에 제가 생각하는 스타 의원은 하태경 의원밖에 없어요. 그분은 의정 선수와 활동을 잘해요. 무관하게. 네. 아무튼 삼선했으니까 네. 그분도 중진이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이미 수도권으로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밀려났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 험지라는 곳은 이제 수도권일 테고, 그래서 수도권에 뭔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메가서울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메가서울 카드가 수도권에서 먹혀서 중진들이 우리가 저기 가도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서울을 만들다 하더라도 예. 내년 총선까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 아니에요? 네. 그래도 지방 분권은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려고 역대 정권이 노력했는데 결국 보면은 수도권은 배불러서 죽고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아니 김포도 뭐 광명도 구리도 하남도 다 합쳐놓으면은 아니 왜 제주도 이어도는 안 합니까? 우리 고향 해남반도 진도도 좀 서울로 붙여주지.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대한민국 국호를 서울특별민국으로 고치든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내냐 이거죠. 그리고 집권 여당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저는 누가 어제 뭐 반쯤 농담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강화도에 아파트를 지어도 서울까지 5분이라고 광고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거기서 뭐 옆에 다리 하나 건너면 김포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거를 저는 대통령실에서 기획했을 거라 봐요. 김기현 대표가 이걸 독단으로 이렇게 풀어놓을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어제 저는 신기했던 반응이 서울시에서 몰랐다. 김기현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랑 친합니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김기현 대표의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러면은 발표를 전격적으로 하는 건 별개로 오세훈 시장과 상의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모른다 식으로 나온 거는 진짜 상의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반응이 뭐 보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원론적인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 시장들끼리 만나봐야 되고 이런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둘이 상의해서 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사실 몇 명하고만 얘기해봐도 이게 위험도가 좀 있는 게요. 원래 도농 지역을 통합하게 되면은 문제가 경기도 생활권이라서 약간은 더 좋은 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김포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 같은 곳에서 분류가 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하다못해 세금도 많아지죠.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 거주민은 기숙사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숙사가 부족한 곳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있을 뿐더러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지적했던 거는 제가 저희 상계동 위로도 남양주나 아니면 그 포천 쪽으로 지하철 연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들여다봐서 아는데요.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뻗어나가는 전철들 보통 7호선이나 4호선을 연장하는 것들은 광역전철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 사업할 때 7대3으로 국비가 7로 투입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최대 40%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포시에서는 지금 이제 이걸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교통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걸 연장하는 게 오히려 득이냐, 거기가 오히려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게 득이냐, 아니면 서울로 인정받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게 좋으냐의 문제일 텐데 이걸 이제 그러면은 또 광역전철로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뭐 인천을 뚫고 지나가서 종점이 인천이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그 여러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포가 서울이 된다 한들 지금 경기도 판교보다 주거 경쟁력이 높아질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 뭐 다른 갑자기 중대한 교통 프로젝트라는 게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냐 서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주 근접성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성이 어느 정도 뛰어나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뭐 이거죠. 뭐 문제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다. 그러니까 저 김포에 있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서울이 되면은 5호선, 9호선이나 이런 거 연장한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이 나서지 않겠냐 그러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지금 지역별로 강북순환선이나 아니면 여기 뭐 면목선 여러 가지 경전철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지금 시비를 대기 어려워가지고 대부분 민자산업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김포까지 가는 5호선, 9호선 연장이라고 하는 건 광역전철로 무조건 인정받아야지만 국비 70%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마 받을 수 있게 하려고 5만 가지 특별법이나 아니면 노선 변경이나 해서 할 거예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유리한지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뭐 어차피 이제 경기도 분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기 북도가 되느냐, 서울시가 되느냐, 서울시가 낫다. 뭐 이런 지역 여론이 생길 수 있고 뭐 법이 총선까지 통과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약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김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서울시로 편입을 주장하는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해서 예. 제가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장도 누구도 안 하고 몇 사람이 그냥 즉흥적으로 내놓은 게 그런 파퓰리즘, 공약성 그런 개발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국가 100년 대계 아니에요. 네. 이걸 그렇게 그냥 한마디 쭉 던져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도 참 난처한 입장이죠. 이거 반대하자니 김포 또 하남, 광명. 우리도 서울 가는다는데 왜 막냐? 아파트가 모르고 좋지 않냐? 지금 뭐 그런 디테일한 것은 모르고 교통도 좋아지고 네.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국정의 중요한 아젠다를 불쑥 던져버리냐 이거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졸속 행정 아니에요? 아마 졸속 결정이고. 서울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게 지금의 불광동 쪽이 1973년도쯤에 아마 그쪽이 불광동이나 연신내 이쪽이 포함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상계동 이런 쪽이 60년대에 확장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됐단 말이죠. 거의 한 50년 만에 추가 확장되는 겁니다. 추가 확장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이 뉴욕보다 작다. 그러니까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요. 무슨 기준으로 작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이 NYC라고 하죠. 뉴욕시티라고 하는 곳의 인구가 900만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크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게 LA가 우리가 미국의 대도시인데 LA가 500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보통 메트로폴리탄 뉴욕이나 메트로폴리탄 LA라고 얘기할 때는 그 주변 대도시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 수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시의 경기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전 이미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부른 이유가 그런 메트로폴리탄 메가시티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행정구역을 바꿔치기 한다? 제가 살던 보스턴은요. 그 대보스턴권이나 그레이터 보스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3,400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해요. 보스턴 본시는 6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옆에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뭐 퀸시 이런 도시들 전부 다 엮어가지고 그냥 보스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쿄도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도쿄도도 그러지 않냐. 예. 일본은 우리 인구보다 3배가 많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잖아요. 돈은 3분의 2가 모여 있고. 네. 그런데 이걸 자꾸 서울을 키워나가고 경기도는 좋게, 이건 말도 안 돼요.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매우 잘 듣는 당대표다 이렇게들 평가들을 하고, 지금 그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가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 개인의 생각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영남 중진들이 올라올 명분으로 김기현 대표가 깃발을 들었다.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대표돼서 자기 지역의 기초의원 예. 선거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했기 때문에 옮겨올 확률도 높아요. 안 그래도 예. 그렇지만은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 시나리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아마 이번에 그 김포 쪽 편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 김병수 시장과 네. 그리고 홍철호 전 의원일 것 같은데, 홍철호 전 의원을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철호 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거기가 을인가요 갑인가요? 그 다른 하나는 굉장히 당선이 어렵고요. 네. 거기 둘 다 지금 민주당 네,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죠. 의원인데, 홍철호 전 의원이 그나마 김포에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재선까지 하셨는데, 뭐 아버지부터 대대로 사업도 크게 하고. 예, 여러분이 무슨 아시는 치킨 국내 치킨. 치킨의 네. 창업주입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김기현 대표가 그 정도 용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유를 대라고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작다 이런 거 할 때 제 생각에는 팩트 체크도 잘 안 된 거 보니까 세심하게 준비해 온 건 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꺼내겠습니다. 천공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 그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뒤에 천공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은 행보 뒤에는 꼭 천공의 그 강의 영상이 따라 붙어요. 그런 일들이 사례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근데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야 된다. 서울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천공 동영상을 있어요. 누가 보내줘서 보니까 네. 누구든지 그러던데요. 야, 역시 천공이구나. 이게 근데 저거랑 똑같아요. 이게 조국 장관 옛날에 트위터에 쓸데없는 소리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뭐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마 조국 트위터도 검색해보면 경기도로 검색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아무리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천공이라는 분도요, 한 12,000개가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거 다 얘기해놨어요. 이준석도 언젠 좋았다 싫었다가 이준석 내쫓아야 된다 그랬다가 이준석에 대해서 한 몇 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영상들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찾은 영상이 1년 전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표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그 천공 강의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찾아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방송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일주일 전 영상이 또 있어요. 일주일 전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라고 드는 거예요.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행정도시를 옮길 게 아니고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요걸 만들려 그러면 모든 경기도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말고 수도 서울로 바꾸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도 서울이라고 했으면 수도 서울답게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니까.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합해야 돼요. 네. 저 동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지금 보았는데. 저희가 그냥 어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10월 25일은 약간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 그 자립 청소년들 네.
그 만나러 김건희 여사가 간 날 그날 새벽에 그 해당 영상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을 때 그때도 조문하지 조문 마라. 즉 안 간 것도 이상하다 그러는데 뭐 문상 가면 나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직전에 했었고.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저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하잖아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국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천공이라는 사람이 미리 국정에 발표될 내용을 알고 얘기한다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상기해야 될 거는 대통령께서 스타 검사가 되신 거는 국정농단 수사하시면서인데 국정농단의 발단이 사인이 어떻게 국가의 정보를 다루느냐였어요. 네. 최순실이라는 직위가 없는 사인이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 취득해가지고 첨삭을 하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저거는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만약에 진짜 어떤 소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면 소통을 차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게 어떤 개연성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우연의 연속이라면 차라리 이걸 진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연의 연속인지를. 근데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요. 네. 김건희 카페에 있었잖아요. 네. 김건희 카페가 문제가 돼서 저도 방송에서 수차 김건희 여사가 관계없다고 선언해라. 예. 그런 제 말을 듣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 변호사 김건희 카페 나하고 상관없다 네. 하니까는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천공 스승과의 관계는 좀 대통령 내분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번 해주라. 이걸 몇 번 저도 네. 방송에서 촉구를 해봤지만 안 하더라고요. 반대로- 왜 안 하죠? 반대로 천공 아니 그렇게 되면은 네. 이 나라가 무속 공화국 되는 거 아니에요? 천공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네. 뭐 김은국 씨 유튜브에도 출연을 했고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자신을 스승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도 반응이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 영상을 하도 사람들이 보내줘가지고 몇 개 봤는데요. 저분이 사실 어떤 종교 집단 리더라기보다 시사평론가 같은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저분 요즘 하시는 말씀의 적중률을 보면요. 저분 머리 깎고 양복 입혀가지고 종편어디 갖다 놓으면 되게 적중률 높은 평론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분의 진짜 사회에 대한 이해나 예측력 때문인지 아니면 국정과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가 사람들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대통령 내분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문제가 없잖아요. 예.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저희도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천공 동영상 뒤져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저 근데 그 누가 자동화해가지고요. 그 네. 옛날에 조국 장관 것도 트위터 누가 자동화해서 긁었거든요.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유튜브에 저분 영상 자동으로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요즘은 그 AI에 넣어주면 다 자막화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 한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무슨 정책만 넣으면 자꾸 저분께 뜨는 게 뭐냐면 그냥 검색이 바로 되게 만든 분이 있어요. 그게 외부에 공개하진 않지만은 네. 언론에는 그렇게 해서 가끔씩 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따로 찾습니다. 아니, 총선에 엄청난 리스크인 게 저분이 안 한 말이 없어요. 저분이 뭐 안 건드린 게 없어가지고 네. 사실 제가 예, 그래서 저희는 시점도 체크해서 보도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 두 가지 주제 이 정도로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 그 시원한 예. 몸에 좋은 디톡스 주스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마주스인가? 핑크를 한번. 저 지하철에서 그 4호선 타고 오면 가끔 옆에 천공영상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천공에 대한 얘기가 좀 오가나요? 그보단 저분이 실제 영상 보면 그냥 말을 재밌게 하세요. 저는 그 일본에 관한 얘기하는 걸 듣고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뭐
일본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그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 물으면 안 되고 근데 그건 뭐 제가 뭐라고 전하기가 어려운데 직접 어떻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됐든 천공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니요, 외부 강연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뭐 기업체 탐방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래서 기업에서 뭐 가서 뭐 뭐지 그 제가 본 건 무한동력 뭐 만드는 회사인데 그 만들었다고 예 그렇게 무한동력 해요. 홍보하시는 그 사진이 아니 그 무한 동력 장치를 만들면은 그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었다는 회사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그 있어요. 무한동력을 만들었다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블로그에 저분이 갑자기 나오길래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예, 네. 그러게요. 그러잖아. 그 천공 대신 청와대 게 뭐 국방부가 가본 게 백재현 교수 아니에요. 예. 네 알아요. 그 양반은. 네.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거는 풍수는 과학입니다. 여당 대변인 말로. 백재영 교수도 그 대통령 관저 그 정하고 이러는데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 아니에요. 제가 이제 풍수를 미국에서 배울 때는 보통 뭐냐면 펑쉐이라고 이제 중국어 발음대로 이제 얘기하는데 과학으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뭐 과학이라고 판단을 하면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고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사적으로 불러다가 그거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뭐 천공이 갔네 안 갔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뭐 경찰 수사를 했더니 나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공식적인 그것도 대통령 관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개입한 사람이면 전문가라면 그걸 왜 감춥니까? 근데 그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처음에 천공이라는 분이 갔다고 주장했던 부승찬 되면 기소되지 않았 어떻게 됐죠? 왜? 조사를 받았는데 재판 받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됐죠. 네.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인가? 백재권. 백재권 교수라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도 고발해서 수사를 받아야 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 재판은 얼마나 웃기게 될까 저는 약간 걱정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 네. 어제 내가 김영대 의원을 만나서 물어봤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백정은 교수한테. 떼돈 번다 너는. 풍수를 하기 때문에요. 예. 또 그 말도 나와요. 관상 그 양반이 모 재벌 누구는 안 된다. 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현혹돼요. 무속이란 게 현혹을 시키는 거거든. 풍수만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라 관상도 봅니까? 그럼 관상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월간 중앙에 많이 썼어요. 하여튼 저는 이게 뭐 사람이 항상 두려움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 이런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네. 그 습성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데요. 예. 의사결정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니, 순간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삶을 살지 않는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속을 좋아해요. 다. 예. 그런데 특히 백재군 교수 같은 분은 풍수 관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들여다 보겠어요. 예. 떼돈 번다니까. 저기 저 천공한테도 저 엄청나게 돈 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차단시켜 주려면은 대통령 내분이 보세요. 김건희 카페 네. 아무 소리 없어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차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걸 보면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지.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진행하고 싶은데 예. 두 분 또 일정이 있으셔서 네, 약된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치 복원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복원! 고맙습니다.